소설 인간혁명 6권 제4장 이륙. 봉황은 대지를 박차고 날아오르려는 순간 가장 큰 힘을 낸다. 비약적인 성장 과정은 몇 가지 고뇌의 벽을 부수는 도정이기도 하다. 괴로움을 극복한 뒤에는 몰라볼 만큼 드넓은 전야가 펼쳐지는 법이다. 석 달 동안의 가사하라 사건은 종문에도 또 학회에도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이었지만 그것은 광선유포 도상의 중요한 시금석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후에 총본산 다이세키사에서 닷새 동안 열리는 학예 강습회가 화려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참석자들은 8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을 둘로 나누어 전반과 후반에 각각 참가하는 그룹, 하루만 참가하는 당일 그룹, 그리고 닷새 동안 계속 참가하는 그룹 등 4그룹으로 나뉘어 강습회에 참석했다. 그 총 인원은 1,500명에 달했다. 1년 전 1951년 학예 강습회에 참석한 900명에 비하면 약 70%가 증가한 셈이다. 다사다난한 몇 개월 동안에도 학회는 힘찬 활주를 계속했다. 그리고 지금 굉음을 울리면서 활주로에서 이륙태세로 바뀌기 직전이었다. 8월 2일 도다수세인은 종무원에 나갔다. 그리고 계고문에 대한 서장을 종무원의 서무, 교화, 재무에 사역이 열석한 가운데 법주 니쇼에게 제출했다. 도다가 서장에 쓴 오중탑 복원을 새삼 청원했을 때 니쇼는 그 뜻을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사건을 기회로 더욱더 절복의 본령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중탑 복원의 건은 참으로 좋은 일이므로 정성을 다해 그 소임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다는 결의를 새롭게 하고 니쇼 앞에서 물러났다. 태풍이 지나간 뒤 여름의 찬란한 태양을 우러러보는 심정이었다. 이날 저녁 도다는 곧바로 종무원의 부장 3명과 총본산의 모든 승려를 자쿠니치보로 초대해 한밤의 연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4월 기념제 때 신분 불정론을 두고 벌어진 사건에 대해 일전의 법주상인으로부터 감사하게도 계고문을 받고 오늘 그 사죄장을 봉정했습니다. 또한 오중탑 복원을 청원한 일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모든 결말이 명확히 났습니다. 생각건대 종문 흥룡의 기초는 승속 일체로 전개한 본존 유포의 활동이 있었다고 봅니다. 오늘날까지 승속이 각각 그 분야에서 정진해 왔지만 하나 된 결실이 없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승속이 서로를 이해하고 종계 양조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역설하신 승속 일체에 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금후 광선유포를 달성하는 날까지 바라건대 이번과 같은 사건을 다시는 이야기하는 일이 없이 승속 일체의 강한 유대를 견지하고 싶다고 생각할 따름입니다. 오늘 저녁은 그 첫걸음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줄지어 앉아있는 승려도 학회의 이사와 지부장들도 모두 도다의 말을 음미하는 심정으로 들었다. 연회는 성황리에 끝나고 앞으로의 한화된 정진을 서로 굳게 다짐했다. 학예 강습회는 멜 니쇼의 법화와 도다의 어서 강의, 그리고 기요하라 이사의 절복 교전 강의 등 이렇게 3가지를 축으로 거행되었다. 또 객전과 각각 숙방에서는 좌담회가 활발히 열렸다. 생생한 인간의 대화이고 실상이었다. 그 중에서도 체험담은 모든 회합 장소에서 끊임없이 속출했다. 특히 센다이와 오사카에서 온 아직 신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회원이 발표한 체험담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놀라운 데가 있어 감동의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도다는 이 신선한 감동을 소중히 했다. 100만 마디의 지도도 마음속에 감동으로 와닿지 않으면 공연이 헛바퀴를 돌 뿐이다. 결국 신심이라 해도
다름 아닌 사람들 생명의 신선한 감동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면 학회 순회 간부 쪽은 이 몇 개월 동안의 활약으로 피로의 그림자가 역시 남아있어 지도가 충분히 새겨졌다고는 할 수 없었다. 도다는 재빨리 그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닷새 동안의 학예 강습회가 끝난 뒤 각자 총본산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갈 때 도다는 산문에 서서 곁에 있던 간부에게 그 감상을 이야기했다. 유감스러운 점은 올해는 뜻밖의 많은 인원이 모였기 때문에 학회 재건 당시에 볼 수 있던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학예 강습회는 아직 연구해 볼 여지가 많다. 내년에는 더욱더 교학을 중심으로 하여 일기 당천의 투사를 양성하기 위해 철저히 훈련하는 강습회로 하고 싶은데 어떻겠는가? 도다의 진면목은 이 예리함에 있었다. 너나 없이 강습회의 감격에 취해 있을 때 도다 한 사람만은 급소를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예리한 신심의 레이더로 정확한 지표를 부여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 강습회가 끝나자 이해 여름에는 또 하나의 크고 새로운 투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처음 전개하는 본격적인 홍교였다. 그 때문에 간부들은 강습회가 끝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총출동해서 각지로 달려나갔다.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 이렇게 세 방면에서 8월 8일부터 25일까지 보름 정도 되는 장기간의 투쟁이었다. 세 방면 모두 일본의 주요 도시이고 인구 밀집지대이지만 도쿄 방면과는 달리 학회원은 아직 놀라울 만큼 적었다. 오사카는 40 몇 명, 나고야는 몇 명, 후쿠오카는 야메 지방의 30 남짓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것에 불과했다. 도다는 일본 전국에 관한 작전 구상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다. 그리고 가사하라 사건으로 수뇌 간부가 전국 각지의 사찰로 솔선해서 달리는 모습을 보고 드디어 그 기근이 무르익었음을 알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이 하계지방 지도에서 후쿠오카 방면을 담당한 사람은 기요하라 이사, 세키 청년부장을 비롯해 남녀 청년부 간부 등 7명이었다. 유일한 거점은 후쿠오카현 야메군 후쿠시마초에 있는 다야마의 집이었다. 다야마는 마키구치 회장 시절부터 오래된 학회원이었지만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본부도 지도의 손길을 충분히 보내지 못해 30명 안팎의 학회원을 유지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러한 곳에 7명이 파견되었다. 파견대는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작전회의를 열었지만 의견이 둘로 나뉘었다. 야메지방 후쿠시마초를 거점으로 하느냐, 연고는 전혀 없지만 후쿠오카나 구루메 등의 도시를 중심으로 절복을 추진하느냐 하고 망설였다. 결국 전반부는 구루메에 전력을 집중해서 개척하고 후반부는 후쿠시마초의 거점에서 투쟁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다. 몹시 무더운 날씨 속에 땀투성이가 되어 낯선 구름의 거리의 집집마다 세이쿄 신문, 특집호와 강연회의 전단을 나누어주며 걸었다. 혹은 트럭 위에서 불교 대강연회, 불교 대강연회라고 마이크로 외치면서 전단을 뿌리기도 했다. 문자 그대로 신천지의 개척이었다. 건설의 의기에 불타는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투쟁의 고난은 오히려 희망과 환희를 불러일으키는 법이다. 이러한 준비 활동 끝에 강연회 당일에는 250명쯤 되는 사람들이 찾아와 회합 장소인 강당을 메웠다. 강사는 파견대 멤버였다. 전력 투구하는 강연이 끝나자 강연 회장은 좌담 회장으로 바뀌었다. 각 그룹으로 나뉘어 절복을 활발히 전개했다. 그리고 17명이 입회를 결의하고 그 가운데 10명이 어본존을 수지했다. 파견대 일행은 후쿠시마초에 돌아오자 곧바로 강력한 투지를 불태우며 다음 투쟁을 위한 준비 활동을 개시했다. 21일 강연회를 목표로 학회원의 연고자를 찾아서 날마다 걷고 또 걸었다. 19일 아침 도다 주세이가 비행기로 후쿠오카에 도착했다. 도다는 나고야, 오사카를 돌며 투쟁하고 마지막으로 후쿠오카에 온 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
파견대가 얼마나 용약했는지는 말할 나위도 없다. 이튿날 20일 밤, 야매 공회당에서 연 강연회에는 약 300명이 모였다. 강연회 시간을 줄이고 그 뒤의 좌담회의 시간을 많이 배정했다. 한 사람 한 사람과 생명을 서로 접촉하면서 절복 대화를 추진했다. 회합 장소에서 나눈 대화를 통해 37명이 입회를 결의하고 그 가운데 27명이 어본전을 수지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입회하리라고는 30여 세대의 야매집으로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참으로 신심의 약동은 절복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좋다. 절복은 더욱 진전하여 오랫동안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던 야매지부는 여기서 한꺼번에 꽃이 피듯 소생했다. 그 후 조직을 정비하자 후쿠오카 지방은 84세대의 진용에 7지구가 결성되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학회원들은 파견대와 헤어지는 25일에 모였을 때 어느 얼굴이나 원기왕성하고 밝게 빛났다. 그리고 내년 여름에는 후쿠오카시에도 진출하자고 저마다 굳게 다짐했다. 나카노 지부의 지부장 간다 조지를 비롯하여 7명이 파견된 나고야는 광선유포의 미개척지로 몇몇 학회원의 주소밖에 알지 못했다. 처음부터 파견되는 고전을 각오했지만 낮 동안에 타는 듯한 더위 속에서 전개하는 고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해도 좋다. 그들에게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도쿠가와 시대 말기에 나가세 세이주로가 오와리 방면에서 절복 활동을 과감히 전개했으니 그때 입신한 사람들의 자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자손을 알게 된다면 무언가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은 사람까지 있었다. 어쨌든 낙하산 부대 같은 각오가 필요했다. 강연회의 준비 활동으로서 낯선 집을 한 집 한 집 방문할 때 겨드랑이에 세이쿄 신문을 한 다발 끼고 있는 파견대의 모습을 보고 어느 집 주인이 갑자기 소리쳤다. 우리 집은 이제 신문이 필요 없어요. 또 어느 집에서는 정중히 응대를 받았는데 이것도 실은 세무서 직원이라고 착각하고 한 응대였다. 8월 12일 상공회의소에서 불교 대강연회라는 이름으로 강연회를 했는데 청중은 약 100명을 헤아렸다. 그런데 강연회에 너무 열을 올려 좌담회로 옮길 시간적 여유를 잃고 말았다. 그래서 좌담회는 이튿날 밤에 열기로 하고 회합을 끝냈다. 이튿날 13일 저녁은 도다 조세이도 나고야를 방문하여 파견대 숙소에서 열린 좌담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참석자는 겨우 6명에 지나지 않았다. 4명이 입회를 결의하고 이 가운데 어본전 수지자는 1명이라는 성과였다. 고전이 이어졌다. 간다 일행은 뜨거운 햇볕에 그을리면서 거리를 계속 걸었다. 강연회 참석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녔다. 또 영보자의 연줄로 어느 보험사의 지사장을 절복했다. 이렇게 해서 20일까지 어쨌든 귀중한 11세대의 입회자를 보았다. 20일 저녁에 열린 신입회원 좌담회에서는 동지의 노래를 부르고 약간 비장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개척자의 길은 험난했다. 아무리 힘을 기울여도 처음에는 쉽사리 궤도에 오르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여러 시행착오와 몸으로 부딪히는 실천으로서 두꺼운 벽을 착실히 타파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 이때의 투쟁은 화려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지만 그 노력은 결코 헛바퀴를 돈 것은 아니었다. 11세대라는 적은 수이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발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이다. 21일 나고야 파견대는 까맣게 탄 얼굴로 도쿄로 돌아왔다. 한편 오사카로 향한 하라야마 이사와 고니시 이사의 일행 6명은 광막한 오사카시 속에 몰입했다. 이곳에는 학회원 40명이 산재해 있었다. 하루키 지부장을 비롯해 입회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간부도 몇 사람 성장하고 있고 또 솔선해서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오사카에서는 낮에는 각자 절복을 하고 밤에는 몇 군데에서 좌담회를 여는 방법을 기조로 삼았다.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체제가 오사카에는 구축되어 있었다. 또 강연회도 실시했다.
이때 절복에 사용한 강연회의 전단지 한 장이 여기에 있다. 등사판으로 인쇄된 조잡한 갱지에는 그 뒷면에 좌담의 일시와 장소가 줄지어 써 있었다. 많은 날에는 하루 4군데나 되는 회합 장소가 기재되어 있다. 어떤 문구로 강연회를 선전했는가? 지금은 그리운 역사적 추억이 된 이 전단지의 내용을 여기에 적어본다. 불교 대강연회 제1일 1952년 8월 13일 오후 6시 장소 덴쿠로 기타 시민회관 제2일 8월 15일 오후 6시 장소 오사카시 오사카성 앞 오테마에 회관 중강당 주최 창가학회 오라 병고로 괴로워하는 사람이여 생활고에 허덕이는 사람이여 인생 문제로 헤매이는 사람이여 숙명에 우는 사람이여 알라 백발백중의 실험 증명이 있다. 과학을 지도하는 대철학이다. 모든 종교에 메스를 가하는 비판 원리이다. 붙잡아라. 기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고 복으로서 오지 않음이 없고 죄로서 멸하지 않음이 없고 이로써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위대한 대종교가 있다라고 써 있다. 뒷면에 적힌 좌담의 장소를 보면 오사카시 전 지역에서 사카이, 고베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지금 보면 참으로 웃음이 절로 나는 전단이다. 표현도 약간 소박하지만 참으로 간결하고도 요점이 분명했다. 게다가 문장에 기세가 있다. 그것은 그야말로 드넓은 하늘로 이륙하려는 당시 학회의 싱싱한 숨결을 참으로 잘 표현했다고 할 수 있으리라. 창가학회라는 귀에 익지 않은 문자를 보고 당시의 오사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아마 틀림없이 신흥 종교의 별종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으리라. 그래도 인구가 밀집된 오사카다. 13일 밤 기타 시민회관에는 75명이 참석했다. 그중 학회원이 아닌 참석자는 40명이었는데 강연에 너무 주력한 나머지 좌담을 하여 절복할 기회를 잃고 말았다. 하지만 이미 매일 저녁 각지에서 열리는 좌담회에서 절복 성과가 상당히 오르고 있었다. 예를 들면 교토의 좌담회에서는 어떤 교단의 신자 11명이 참석하고 이 가운데 9명이 입회를 결의했다. 그것은 그 교단 간부의 큰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였다. 도쿄에서 창가학회에 입회한 그는 편지로 부모를 절복하려 했지만 결말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학예 지방 지도 때 하라야마 이사와 상의해 부모 집에 그 교단의 회원을 모이게 한 것이다. 연고라는 것은 불가사의한 것이다. 그의 절복의 열의에 의해 순간에 불연으로 바뀌었다. 오사카에서 홍교의 기세가 고조되던 8월 15일 도다 주세이가 오테마의 회관의 강연회장의 모습을 나타냈다. 도다는 예정된 강연 주제 가운데 가치론을 중지시키고 전체적으로 시간을 단축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강연회가 끝난 뒤에 질의응답 시간을 많이 갖도록 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은 몇 개 그룹으로 나누어 대화하고 절복을 했다. 임기응변으로 이끌어간 적절한 조치다. 도다의 목표는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을 어떻게 깊이 이해시키느냐였다. 한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주름진 곳까지 파악하지 않는다면 민중구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미를 그대로 나타낸 꾸밈없는 대화, 아무런 허영도 거칠애도 없는 착실한 이 실천이야말로 학회 정신의 골수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저녁 회합에 모인 100여 명 가운데 입회를 결의한 사람은 9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도다를 맞이한 파견 간부와 오사카 회원의 사기는 더욱더 높아져 갔다. 이날 저녁 오사카에 사는 회원들은 강연회장에서 곧바로 파견대의 숙소인 미나미구 니온바시 기타지메에 있는 교야 여관으로 집합했다. 갑작스러운 회합이지만 도다는 이 회합에서 지구부장 6명을 느닷없이 임명했다. 이것으로 오사카는 단숨에 6개 지구가 증가해 9개 지구로 편성되었다. 임명된 6명의 신임 지구부장은 깜짝 놀랐다.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으므로 약간 당혹한 기색을 보이는 신임 지구부장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알의 씨앗으로서
문자 그대로 고군분투한 하루키 지부장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도다는 오사카가 매우 중요한 거점이라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포석을 과감히 놓았다. 이튿날 8월 16일에는 도다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사카 지부 합동 자담회에서 6명이 입회를 결의했다. 또 17일에는 네 군데의 자담회에서 12명이 입회를 결정했다. 또 이날 저녁 6시 반부터 숙소인 교야여관에서 오사카에서는 처음으로 도다의 어서 강의가 열렸다. 그때뿐인 투쟁이 아니다. 도다는 분주한 속에서도 교학의 침투를 잊지 않았다. 교황 연찬이 앞으로의 대발전을 위한 신심의 강철 같은 뼈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사카 지방은 도다를 중심으로 하여 힘찬 절복의 기운이 솟아올랐다. 파견대는 한여름의 더위도 잊은 채 매일 빠듯한 스케줄을 정력적으로 소화했다. 파견대 일행은 흔히 털털이라고 부르는 삼륜차를 타고 좌담의 장소를 돌았다.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오사카 시내는 물론 교토와 고베 각지에서 좌담회를 개최하여 13명이 입회를 결의했다. 이 모든 숫자를 집계해보자 실로 101세대가 되었다. 그런데 21일 저녁에 파견대가 도쿄로 돌아온 뒤 오사카에서 온 보고에 따르면 실제 본존 유포는 33세대에 그쳤다. 귀경한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파견대는 크게 낙심하고 홍교의 어려움을 새삼 배우게 됐다. 8월 30일의 본부 간부회에서 파견대가 처음으로 실시한 홍교에 관한 보고는 수많은 참석자의 가슴을 뛰게 했다. 이번 홍교 투쟁의 성과는 나고야 11세대, 오사카 33세대, 규슈 72세대, 합계 116세대였다. 하지만 이 성과와 각 지부의 성과를 합하면 1488세대가 되었다. 가마타 지부와 스루미 지부는 200세대가 넘고 스기나미, 아다치, 스키지, 무코지마, 센다이 등의 각 지부도 모두 100세대가 넘었다. 그런데 귀경 후에 하계 지방지도의 성과를 검토한 결과 각지에서 행한 강연회는 대부분 실패였음이 판명되었다. 강연회는 아무래도 연고자가 적어서 자연히 많은 사람을 참석시키려고 기획한 것이다.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으리라. 하지만 역시 절복은 1대1이 기본이고 그 견실한 축적 속에 불도수행이 있고 광선유포의 길이 있다. 간부들은 언뜻 보기에 화려하다고 생각한 강연회가 실패했음을 알고는 학회의 전통인 좌담회의 중요성을 새삼스레 음미했다. 하지만 처음 시도하는 파견대의 학예 지방지도는 각지의 학회원에게 활기를 주고 분기시키는 강한 자극이 되었다. 그리고 절복 정신을 왕성하게 한 점은 참으로 귀중한 성과였다. 그리고 전국에서 펼친 작전의 기운이 이 간부의 석상에서 한층 더 넘쳐 흘렀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도다는 힘차게 모인 간부들을 앞에 두고 상냥하게 웃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이번 전국적인 홍교는 성공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실패입니다. 강연에 의지하지 않고 절복의 마무리로서 강연회를 활용했다면 반드시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수고했습니다. 결과는 별도로 하고 나로서는 매우 유쾌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한층 훌륭하게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번 여름 동안 이곳저곳을 누비며 투쟁한 도다는 매우 건강하고 원기왕성했다. 절복 전의 전개가 전국적인 규모가 된 것은 도다의 구상이 실현되고 있음을 알리는 단서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5월부터 학회를 뒤덮고 있던 암우는 일단 사라진 듯이 보였다. 그러나 사건 중에는 그 뿌리가 끊어진 듯 하면서도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법이다. 가사하라 사건도 예외는 아니었다. 간부회를 하고 이틀이 지난 9월 1일, 시즈오카의 경찰서에서 니시칸다의 학회 본부에 4명, 이치카야의 분실에 4명, 이렇게 8명의 형사가 찾아오는 사태가 발생했다. 분실은 학회 본부의 분실을 말하고 도다가 최고 고문으로 있는 다이토 상공의 사무실도
이치가야 빌딩의 같은 층에 있었다. 도다는 이곳을 회원을 개인 지도하는 장소로 사용했다. 형사는 가사하라 지코에 관한 4월 27일 사건에 대해 집단 폭행상해 혐의로 도다 회장과 이즈미다 선임 이사 등 11명의 출두를 요구하러 왔다. 이즈미다는 분실과 같은 건물이 있는 다이토 상공에 와 있다가 형사를 응대했다. 그때 도다는 메구로의 자택을 나와 이치가야로 가는 도중이었다. 이즈미다는 동요하지 않고 도다 회장은 내일 반드시 출두합니다 라고 형사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치자 이즈미다는 그대로 시즈오카를 떠났다. 이즈미다는 9월 1일 밤까지 취조를 받다가 유치되고 말았다. 한편 도다는 이튿날인 2일 마찬가지로 출두 명령을 받은 청년부 간부 몇 명, 그리고 학회 순회 간부 두세 명과 함께 침착하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출두했다. 폭력 사실은 전혀 없소. 다만 소동이 있었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학회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모두 내 책임입니다. 도다는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아니, 청년들을 감싸고 자진해서 책임을 떠맡으려 했다. 그 결과 이날 출두한 사람 중에 도다만 유치되어 하룻밤을 유치장에서 보내야 했다. 동행한 간부들은 각자 간단한 신문을 받고 취조가 끝나자 곧 귀가했다. 그리고 도다와 이즈미다는 이튿날 3일 저녁 8시에 석방되었다. 총본산과 학회의 관계는 이미 모두 깨끗이 해결되었다. 그러나 총본산과 가사하라의 관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계속했다. 총본산과 학회와의 관계 해결은 가사하라에게는 몹시 재미없는 일이었다. 가사하라는 4월 27일의 사건을 어떻게든 집단 폭행 상해 사건으로 날조하고자 결국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가 접수된 이상 취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사실 인정의 필요 때문에 학회 간부를 출두시킨 것이다. 이 넉 달 동안 종문과 학회에 거칠게 몰아친 가사하라 사건은 마침내 법에 맡기게 되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미 결말이 난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소 사태까지 확대되다니 전혀 예상 밖이었다. 이 새로운 사태의 종무당국도 당혹스러운 나머지 가사하라를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몰라 애를 먹었다. 그러나 원인을 밝히자면 가사하라에 대한 애매한 조치가 가사하라의 망동을 방치하게 만들고 마침내 이런 사태까지 일어나게 했다고도 할 수 있다. 정법을 호재하는 자로서 정면으로 대결해야 할 상대는 어디까지나 불법을 왜곡하는 사의일 것이다. 그 본질을 잃어버린 급소를 벗어난 해결책은 도리어 사태의 분규를 키우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이 사건이 학회원의 귀에 들어가자 격렬한 분노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다. 새삼스러운 말 같지만 가사하라라는 간악한 꾀만 있는 악승이 종문과 학회의 앞길에 얼마나 커다란 마가 되었는지 통감할 수밖에 없었다. 청년부의 격분은 또다시 불타오르는 분위기가 되었다. 법주 니쇼는 9월 9일부로 가사하라에게 보내는 계고문을 발표했다. 전문은 60년에 걸친 가사하라의 신심을 논하고 그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가사하라의 신본 불정론을 엄하게 훈계했다. 대저 신본 불적의 설과 같은 것은 설령 포교의 수단이라고 해도 본중에서는 위인 실단일지라도 이를 설하지 않노라. 설사의 정법 홍통 내에 그 편린조차 없다. 만약 귀하가 신본 불적의 설을 지금도 집착한다면 제2조 니코 상인의 유계치문에 후지의 입의 조금도 선사의 홍통하심에 위배하지 말아야 할 것. 어서 1617쪽에 위배하게 된다. 또한 니치우 상인은 문도인 승속 중에 사람을 가르치는데 불법의 의리를 배반하는 것은 방법의 의인이라. 오계 중 파화 합승의 과실이니라. 자신의 방법부터 굳게 훈계해야 하느니라 라고 훈계하신 것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고소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엄하게 개신해야 하지 않겠는가.
니치렌 대성인으로부터 니코 상인에게 계승된 본의를 잇는다면 후지 물류의 청류도 탕류로 변해버리고 이미 명문 명리가 소용돌이 칠 뿐이다. 니쇼의 계고문에는 더욱이 이렇게 써 있다. 귀하여 현명하다면 빨리 신본불적의 설을 포기하고 즉각 고소를 취하해서 허심탄회하게 불조삼보에 참여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금일 이후 귀하와 의절할 것이다. 귀하는 종문에서 몸을 장량함이 이미 60년. 만약 조금이라도 보리심이 있다면 몇 번이고 반성하라. 이 계고문은 가사하라에게 통달되었다. 만약 가사하라에게 조금이라도 신심이 있었다면 설령 과거에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조의 유계치문을 인용한 이 계고문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리 없다고 누구나 생각했다. 그러나 가사하라는 조개처럼 굳게 입을 다문 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종회 또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앞서 약속한 의결문 취소도 아주 잊어버린 상태가 되어 있었다. 청년부의 분노가 또다시 종회 의원에게 향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추세라고 할 수 있으리라. 9월 12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청년부원 몇 명과 함께 도쿄의 묘코사 주지에게 면회를 요청했다. 주지는 처음에는 면담을 피하고 문서로 의견을 교환하자고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만나주었다. 신이치는 힐문하듯이 주지에게 말했다. 예하는 8월 강습회에서 학회의 신심은 옳다. 열심히 절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전에 학회의 회장이 경찰서에 유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종문으로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주지는 매우 냉담하게 대답했다.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행동에 관한 것뿐입니다. 신이치는 더욱 예리하게 질문했다. 스님은 학회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번 문제는 모르신다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관해 정보원의 통달이 나온 이상 저로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스님은 학회가 어떻게 되든 자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관계가 없다기보다도 저는 학회에서 아무것도 부탁받은 일이 없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이 중대한 문제를 스님은 부탁받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설령 부탁을 받았다고 해도 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지는 지난 종회 의결 때문에 면담할 때와는 달리 태도가 매우 경직되어 있었다. 도다가 유치되자 종회 의원의 유력자 중 한 사람인 이 주지가 태도를 바꾸었음이 명백했다. 이런 태도는 이 주지만이 아니었다. 승려 대부분이 학회에 관한 사고방식이 극히 천박하고 이전에 비해 크게 적대적으로 바뀌었다. 날은 헛되이 지나갔다. 학회원의 격분은 높아져만 갔다. 청년부원과 장년들 사이에는 가사하라 같은 악승이 승려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서를 종무총감 앞으로 제출한 사람도 있었다. 가사하라 지코에게 계고문을 보내고 2주일이 지나 지난 9월 말 내용증명서 한 통이 총본산에 도착했다. 가사하라가 총본산에 송부한 문서는 완전히 상괴를 벗어난 놀랄만한 내용으로 무례하기 짝이 없었다. 계고문은 협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므로 법주를 고소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런 나쁜 관장의 존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위협적인 문구까지 장황하게 써 있었다. 이 고소의 배후에는 변호사 한 명이 있고 이 문서도 그 변호사가 작성한 듯했다. 전쟁 때의 수어회 회원인 이 변호사는 그 무렵부터 가사하라 지코와 악연을 이어온 인물이었다. 가사하라는 전쟁 때 당시 법주에게도 공공연하게 사직을 강요하는 문서를 보내고 고소까지 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같은 수법으로 공격해 왔다. 불법에서 패한 원한을 국법으로 풀겠노라며 학회뿐 아니라 종문까지 고소하려고 했다. 가사하라의 행위는 본심을 잃은 자의 광기 어린 작태라고밖에 할 수 없었다. 바야흐로 이성을 잃은 채 야수와 같은 본성을 드러낸 가사하라는 오로지 폭주하면서 드디어 자기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 종문이 내릴 빈척 처불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 무렵이 되자 도다는 가사하라 따위에 일일이 범민하는 일 없이 총본산의 오중탑 복원에 마음을 쓰고 있었다. 9월 26일 도다는 이치가야에 있는 도쿄 가세이 학원에서 어서 강의를 하고 이어서 임시간부회를 열었다. 그리고 총본산 오중탑 복원 자금 100만엔 조달 건과 센다이 부스켄사의 납골당 건축을 위한 20만엔 조달의 건, 가사하라 지코의 고소에 따른 재판 투쟁 자금 조달의 건을 참석자와 상의했다. 모든 간부는 기쁜 마음으로 자금 조달에 찬성했다. 도다는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전원에게 호소했다.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 마음이 괴롭지만 진심 어린 응원을 부탁합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자금이 모인다면 나는 오본조님에게 이 정제를 올린 다음 내 생명도 바치겠다고 기념할 생각입니다. 간부 여러분의 수고를 부디 부탁드립니다. 도다의 겸허한 성심성의는 전원의 가슴에 강하게 울렸다. 참석자도 진심 어린 공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기뻤다. 도다는 불순한 금전에 대해서는 일체 거부하고 이상하기까지 한 결벽스러운 자세를 견지했다. 그렇다고 해도 현대 사회에서는 그 어떠한 숭고한 활동도 자금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를 위한 필요 경비는 회원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자유의사에 맡겨 정제를 모금하고 조달한다는 것이 도다의 생각이었다. 도다는 언제나 학회원에게 그 모든 내용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비를 확보했다. 먼저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자금을 모았다. 돈이 있고 그 다음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도다는 일할 때 언제나 대담하게 돈을 썼지만 돈의 노예가 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10월에 들어서자 제1회 원례 등산회가 열렸다. 4일 토요일부터 5일 일요일까지의 등산이다. 4일 오후 1시 30분 도쿄역을 발차한 총본산 참여의 등산 열차에 탄 일행 380여 명은 오후 6시 30분에 다이세키사에 도착했다. 리쿄보, 구조보, 자쿠니치보, 간교보 등 각각 지정된 숙방에 자리를 잡고 저녁 은행을 마친 뒤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잠깐 휴식한 뒤 저녁 8시부터 구조보에서 도다 주세이를 둘러싸고 질문회를 개최했다. 본당을 메운 380여 명은 탁자를 앞에 두고 의자에 앉은 도다를 주목했다. 질문회에 들어가기 전 사회를 맡은 이즈미다 선임이사가 일어서서 말했다. 오늘은 의의 있는 제1회 등산회입니다. 도다 선생님이 1946년 1월 추록하고 처음 등산하셨을 때 등산자는 불과 6명의 동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반이 지난 오늘 3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래 등산회를 열었습니다. 참으로 감회가 깊은 바입니다. 모두 함께 장래의 추억이 되도록 의의 있는 오늘의 질문회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질문회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구라도 평소에 묻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솔직하게 척척 질문해서 도다 선생님의 지도를 가슴에 잘 새기고 내일부터의 신심을 위한 양식으로 삼기 바랍니다. 이즈미다가 이렇게 말하자 곧바로 20명 정도가 저여저여하며 힘차게 손을 들었다. 학회의 질문회에서는 여러 사람이 각양각색의 문제를 제기한다. 신심에 관한 것, 생활의 고민, 활동상 문제 등 그야말로 만반에 걸친다. 거기에는 서민의 살아있는 소리가 응집되어 있었다. 그런 만큼 대답하는 쪽도 큰일이었다. 어느 신문기자가 이런 학회의 회합에 참석해 참석자의 다양한 질문에 차례차례 시원하고 분명히 답변하는 간부의 모습을 보고 경탄한 일이 있었다. 도다는 이 점에서
당대 제1의 지도자였다. 도다는 질문 속 요지를 순간에 간파하고 탁월한 관점에서 방향성을 부여했다. 그 날카로움은 그야말로 쾌도난마, 명검의 예리함이 있었다. 이쯤이다가 지명한 첫 번째 남자가 질문했다. 저는 일 때문에 아침 근행을 충분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긴 시간을 하는 것보다도 짧아도 진지하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떨까요? 요컨대 근행을 합리적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질문이다. 이 물음에 도다는 가벼운 헛기침을 하더니 머리를 끄덕이면서 어째서인지 그 남자를 앉게 했다. 앉으시오. 그 질문은 다음에 대답하기로 하지요. 도다는 이렇게 말하고는 먼저 질문회의 불법상의 의의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 참석자 중 대부분은 신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원이다. 그러므로 도다는 기초가 되는 전제부터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질문의 정도가 되면 질문하는 사람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진실로 구도하려고 질문하는 사람과 혼내주려고 생각해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법상으로는 대개 자기가 알고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나는 어느 쪽이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법상으로 질문했다는 것은 전부 하나의 원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는 사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네 종류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불법의 회자에 참석하는 사람은 모두 반드시 사중 어딘가에 속하는 법입니다. 도다가 설명하기 시작한 사중은 병전 속에서 전개되는 질문회의 대중 중에 영향중, 단기중, 결연중, 발기중이라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이다. 도다가 한번 불교 용어를 해설하기 시작하자 그때까지 관념의 저편에 있던 여러 가지 교설이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눈에 보이는 듯했다. 참석자들은 참으로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했다. 그야말로 실천, 생활에 뿌리 내린 교학이었다. 불교는 대부분 어느 경전이나 처음에 질문자가 있어서 질문을 하고 부처가 그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말하자면 경전 전체가 하나의 질문회가 되는 셈이다. 그 중에는 방편품처럼 질문이 없는 경문도 있지만 그것은 무문자설이라는 특수한 경우이다. 니치렌 대성인의 어서도 입정안국론, 관심본존초 등 많은 주요 어서가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 사중 가운데 영향중은 석존의 설법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단기중은 그 설법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고 깨달음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거기에서 연을 맺는 중생을 결연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발기중으로 발기중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대변해서 질문한다. 발기중은 자기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심정을 대표한다. 도다는 여기서 질문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했다. 그런데 실제로 질문회를 진행하다 보면 이내 자기 멋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서 병에 관한 것을 물어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이 가운데에도 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일로 질문하고 싶은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거듭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 정도로 병마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으니 내 병도 괜찮겠지 라고 알았으면 합니다. 이것을 단기중이라고 합니다. 또 병이 아니라도 아 그런 것인가 더욱더 신심해서 이해해야지 라고 느낄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결연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이 사람은 영향중입니다. 지금 여기 모인 여러분도 이 사중 가운데 어딘가에는 속할 것입니다. 알기 쉬운 예를 인용하여 이와 같이 본질을 밝혀가는 도다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절묘했다.
참석자는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도다의 지도를 통해 불법이 말하는 질문회의 본의를 깊이 이해했다. 이 원리는 좌담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좌담회 또한 사중의 모임이기에 열애의 사자인 담당자의 책임은 참으로 무겁다고 해야 합니다. 도다는 곁에 있던 간부에 대해서도 타이른 다음 계속해서 더 말했다. 빛에 관한 이야기라면 빛에 관한 이야기로, 이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불법의 일이라면 불법의 일로, 이것도 좋습니다. 또 학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와 똑같은 고뇌를 가진 사람의 문제가 전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기서 소아마비 이야기가 나오면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진전이 없고 좀 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많은 사람에게 폐를 끼치게 됩니다. 마치 여기가 질문회인지 소아과 병원인지 모르게 되고 맙니다. 빚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마치 법원에 온 것처럼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질문해 주십시오. 숨김없는 도다의 이야기에 와하고 폭소가 터졌다. 도다는 첫머리에서 질문회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말한 뒤 첫 질문자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아까 발기중의 질문인데 근행을 짧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군요. 신심은 불도 수행입니다. 비유에 말하자면 검도장에 제자로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사범이 아침에 100번, 밤에 50번, 매일 빠짐없이 휘두르면 숙달된다고 가르쳤다고 합시다. 그런데 청소, 걸레질, 그 외에 자질구레한 용무가 있어서 하루에 30번, 밤에는 또 볼 일이 있어서 10번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사람과 설령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어느 쪽이 향상되겠습니까? 지금 당신의 질문은 이것과 같습니다. 결의와 강한 인내가 중요합니다. 근행은 설령 15분이라도 진검승부의 의기로 한다면 공덕이 있습니다. 당신처럼 정말로 일이 바쁘다면 일하는 틈틈이 또 전철 안에서라도 마음속으로 근행하고 제목을 봉창하십시오. 단, 다른 사람에게 기이한 느낌을 주면 안 됩니다. 경문을 읽을 때에는 독, 송이라는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경문을 보며 소리내어 읽는 것을 독이라고 하고 경문을 보지 않고 암송하는 것을 송이라고 합니다. 창제를 할 때 어본전을 향해 부르는 것이 독에 해당하고 어본전을 향하지 않고 부르는 것이 송에 해당하지만 그 어떤 형식이든 공덕은 똑같습니다. 단,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연히 당신 자신이 아침에는 보통 때보다도 30분 일찍 일어나 근행을 제대로 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을 송의 제목이라는 좋은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평소 근행을 게을리해도 좋다고 생각하면 공덕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다의 명쾌한 대답에 질문자는 진심으로 깊이 이해했다. 질문에는 한층 열기를 띠었다. 또다시 질문자의 손 여럿이 올라갔다. 다음 질문자는 검은 안경을 쓴 장년이었다. 올해 6월에 눈병을 앓아 왼쪽 눈이 희미하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등산하여 반드시 나아서 돌아가겠다고 처자식에게 단언하고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낫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장년이 한 질문은 모든 것이 거꾸로였다. 처자식에게 낫겠다고 단언한 이상 낫게 해달라는 말이다. 마치 학회를 사이비 종교와 혼동해 주술을 기대하는 듯한 말투다. 불법은 매달리는 신앙이 아니다. 가장 강한 주체성을 구축하는 원리를 설한다. 자기 숙명을 냉엄하게 판별하고 자기 생명의 자세를 전환함으로써 인간 혁명을 실현하고자 하는 투쟁의 철학이다. 과연 도다는 이 질문을 듣자 갑자기 안색을 바꾸고는 엄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 생각은 무례한의 주장과 같지 않은가? 오번조님에게 진지하게 창제하고 광선유포를 위해 싸운 일이 도대체 있기나 합니까? 얼마만큼 절복하여 지부를 북돋아 줬는지 깊이 반성하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기만 한다면 뻔뻔스럽습니다. 부처에게는 낫게 해줘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장녀는 놀란 듯한 얼굴로 도다를 바라보았다. 도다는 그 다음에 이 장년을 감싸듯이 시선을 보내고는 조용하지만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터 마음을 바꾸어 신심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어본존의 위대한 힘이 당신에게 나타나지 않을 리 없습니다. 나도 목숨을 걸고 당신이 병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기념하겠습니다. 엄한 지도 속에 맥동하는 도다의 엄해를 온몸으로 감득한 질문자는 오열을 참으면서 몸을 떨었다. 참석자는 도다의 생명에서 경류처럼 흘러나오는 지도에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지고 홍조를 띤 얼굴이 되었다. 다음으로 40살쯤 되는 부인이 일어섰다. 소학교 3학년인 자식이 요즘 남의 집에 들어가 도둑질을 해서 난처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에는 자식의 도벽에 관한 문제였다. 이런 질문이 아무런 거치장도 거짓도 없이 튀어나온 것이 학회의 질문회의다. 또 그것에 정면으로 부딪히며 인생의 지침과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있는 것도 민중구제를 목표로 하는 학회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도다는 곧바로 대답했다. 어려운 질문이군요. 자식이 난치병에 걸린 고민 이상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식에게 엄하게 말하고 제목을 간절히 부르십시오. 온 가족이 모두 울면서 오본조님에게 기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짧은 지도였지만 한마디 한마디에는 강한 확신과 지침이 나타나 있었다. 눈물에 젖은 어머니의 눈동자 속에서 재기하겠노라는 강한 결의가 보였다. 잇따라 계속되는 질문은 서민이 안고 있는 고뇌의 축도였다. 더욱이 정치가나 학자, 그 어떤 문화인이라도 상담해 줄 수 없는 현실의 문제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에 도다는 타고난 천의 무봉의 유머를 섞어가면서 알기 쉽게 차근차근 지도했다. 그 유유한 모습은 그야말로 사자왕을 연상케 했다. 그렇지만 도다의 대담하고 또 분방하게도 보이는 지도의 언언구구 속에는 진검승부의 투쟁이 있었다. 고뇌에 잠긴 한 사람의 인간과 몸으로 부딪히며 그 사람을 구하고야 말겠다는 대자비가 흉중에서 불길을 내뿜고 있었다. 그 생명의 완전 연소 위에 예술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갖가지의 주옥 같은 지도가 꽃을 피웠다. 게다가 한 사람의 질문자에 대한 회답 속에도 만인에게 신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개오하게 하는 셈이 있었다. 질문에는 도다의 대생명이 움직이는 대로 자유자재로 변화했다. 도다의 꾸밈없는 재치에 와하고 폭소가 터지는가 하면 다음 순간 일변하여 태부를 찌르는 신심의 진수를 지도할 때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기도 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은 지나갔다. 벌써 2시간이나 지나 밤이 깊었다. 총본사는 밤의 장막에 완전히 감싸였다. 하지만 도다를 둘러싼 이곳만은 사람들의 열기와 환희가 소용돌이치면서 언제까지고 밝았다. 이튿날 제1회 원래 등산회가 감동 속에 끝났다. 처음 등산한 참석자도 도다와 함께 대화한 그 2시간 남짓한 질문회에서 받은 감격을 가슴에 품고 몰라볼 정도로 원기 있는 모습으로 각지로 흩어졌다. 이때부터 질문회는 원래 등산회의 중요 행사 중 하나로 반드시 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학회 발전과 더불어 그 규모도 커지게 되고 이윽고 등산자가 객전에 가득 넘칠 만큼까지 되었다. 그때마다 도다의 생명에 용솟음치는 어본존에 대한 대확신이 장래를 가득 메운 청중을 눈뜨게 하고 그 마음을 씻어주면서 그들에게 무한한 용기를 주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10월 12일 모든 지부의 선두를 끊고 가마타 지부의 총회가 시나가와의 묘코사에서 열렸다. 이날은 비가 왔다. 그러나 1,500여 명의 학회원이 모여 본당도 대기실도 사람과 사람으로 가득 넘쳤다. 들어가지 못한 채 뜰에 서 있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오후 2시 총회가 시작되었다. 각 지구에서 다채로운 체험담이 경쟁하듯이 연달아 척척 발표되었다. 위대한 신심의 실증이었다. 오후 4시 반, 폐회할 무렵에는 하늘이 개고 환희에 가득 찬 회원은 각자 감동을 가슴에 안고 해산했다.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도다 주세이는 센다이에 머물렀다. 지방 지부로 결성한 이래 1년 반, 늠름하게 성장하여 1317세대까지 이룬 센다이 지부를 지도하기 위해서였다. 도다가 도착한 24일 저녁의 센다이역 앞에는 뜻밖의 많은 학회원이 마중 나와 때 아닌 성황을 이루었다. 이튿날 25일, 도다는 아침부터 개인 면접을 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거점인 학회원의 집에서 질의응답의 기회를 만들고 밤에는 어서 오타사에몬 노조답서를 강의했다.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10월 말이라고는 하지만 센다이는 이미 쌀쌀하여 겨울에 가까운 날씨였다. 이런 가운데 의기양양한 센다이 지부 부원 1000명은 26일 미시마 학원 강당에서 도다 회장을 맞이해 제2회 총회를 개최했다. 회합 장소는 오전 9시에 이미 만원이 되고 정각 10시에 개회. 다채롭게 짜여진 식수는 실로 장장 7시간에 걸쳤다. 폐회한 시간은 오후 5시 조금 전이었다. 본부총회 못지않은 규모의 충실한 총회였다. 도다는 오전과 오후 이렇게 2회에 걸쳐 강연했다. 특히 오후 강연에서는 영원한 생명에 관해 말하고 불법의 진수가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했다. 그 심원한 내용은 회합 장소를 가득 메운 청중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도다가 참석한 회합은 언제나 놀랄 만큼 밀도가 높았다. 도다의 폭넓은 인생 체험과 신앙에 대한 절대적 확신, 그리고 깊은 교양이 뒷받침된 강연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눈뜨게 하는 힘이 있었다. 그날 저녁, 도다는 총회에 참석한 피로도 보이지 않고 간담회의 모습을 나타내 센다이의 회원에게 진심 어린 격려를 했다. 그야말로 종횡무진의 활약이었다. 도다는 나흘간의 지도로 센다이 지부의 비약적인 발전의 기초가 반석처럼 되었다고 확신하고 27일 귀로에 올랐다. 현저히 성장한 센다이 동지의 모습은 당시 전국의 학회원에게 격려가 되었다. 이 총회가 있고 얼마 되지 않아 가슴에 의분의 파도가 가득 차고 라는 센다이 지부가가 전국의 학회원 사이에서 불리게 되었다. 도다는 10월 30일의 본부 간부의 석상에서 센다이 지부의 발전을 언급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센다이 지부가 왜 위대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본부의 방침을 행동의 근본으로 하여 지부장이 학회의 의사를 체득하고 입회자에게도 학회 정신을 철저히 심고 있습니다. 둘째, 지부장의 확신입니다. 자기 행동은 학회 정신 그 자체라는 강한 자신과 확신을 갖고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셋째, 절복, 지도가 철저히 배어 있고 간부가 회원을 잘 보살피고 있으며 절복 교정과 세익교 신문을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월의 절복 성과는 이 센다이 지부가 195세대로 비약한 것을 비롯하여 A급 지부인 가마타와 쓰루미가 각각 340세대, 316세대를 달성, 총계 1778세대로 월간 2000세대를 향한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학회의 각 지부가 총회를 열어 활발한 절복에 대한 의욕을 높이고 있을 무렵 그에 호응하듯 종문에서는 가사하라 사건을 수습하기 위한 마지막 대단원을 맞이하려 했다.
10월 3일 총본산에서는 급작스럽게 참의회를 열고 가사하라 직후의 처리에 관한 문제를 토의했다. 회의에는 종문의 최고 수뇌부인 참의 6명과 종무원 임원이 참석했다. 참의의 의견은 가사하라를 종문에서 추방하는 최종 결정에는 이의가 없지만 다시 한번 반성할 기회를 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 의견은 그 직후에 능화회에 보고되었다. 능화회는 법주 니쇼를 중심으로 원로들이 참석하는 회의이다. 니쇼는 가사하라라고 하는 이 희대의 악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손을 썼다. 우선 나고야 방면의 포교구 간사가 가사하라가 주지로 있는 기후의 혼겐사 단신도들과 잘 대화하고 사정을 설명하여 나중에 사건이 꼬이지 않도록 한다. 동시에 종무원으로서도 출장을 나가 가사하라 또는 그 대리인을 만나 마지막 반성을 촉구한다. 만약 열흘 안에 반성의 빛이 없을 때는 종문에서 빈척하는 것도 부득이하다. 이러한 니쇼의 뜻을 받아 10월 30일에 종무원의 서무부장 호소이 세이도는 나고야에서 가사하라 지코 및 혼겐사의 단신도 총대 등과 면담했다. 가사하라에게 마지막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회견은 오후 2시부터 밤 9시경까지 약 7시간에 걸쳤다. 그 사이에 가사하라는 여느 때처럼 울기도 하고 악을 쓰기도 하면서 호소이를 괴롭혔다. 그러나 호소이는 잘 알아듣도록 타이르며 간절히 지도하고 설득했다. 그 결과 먼저 단신도 총대들이 새삼스럽게 사건에 숨어있는 뜻밖의 진상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그들은 지금까지 가사하라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사건을 인식했지만 진상은 완전히 반대였다. 특히 가사하라가 니쇼를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아연실색하여 말문이 막혔다가 이윽고 가사하라를 강하게 면박했다. 이 단도의 이탈은 가사하라에게 결정적인 충격이 된 모양이다. 이미 종문에서 완전히 고립된 가사하라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은 단도의 동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만 잡고 있으면 아직 어떻게라도 할 수 있다고 계산했으리라. 그런데 그 단도들이 거꾸로 가사하라를 책하기 시작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가사하라는 자기 책략과 타산이 일순간에 수포로 돌아갔음을 알아야 했다. 그리고 상황이 이쯤 되자 가사하라는 비로소 사죄의 뜻을 나타냈다. 결국 혼겐사 단도 총대가 연대 책임을 지고 가사하라를 감독하겠다고 신청하여 니쇼에게 서약서를 제출하여 사죄장으로 대체한다는 결정을 보았다. 호소이는 앞으로 가사하라의 행동에 다음과 같은 확약을 받았다. 하나, 가사하라는 오로지 근신하여 나고야 방면의 법요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또 교의를 설법하기 위해 전국 각 사찰을 순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참회 멸죄의 생활에 들어간다. 하나, 신본 불정론은 물론 앞으로 필서를 끊는다. 지금까지 신본 불정론을 주장하는 이를 깊이 사죄한다. 하나, 일체의 공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 하나, 법주상인과 창가학회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법주상인의 계고문에 대해 혼겐사 단가 총대가 연서한 방법사죄 서약서로 봉단문을 대신한다. 11월 7일 니쇼가 종문에 내린 훈유에는 이 사건의 결론이 이렇게 써있다. 선사의 교실을 받들어 관서의 흉금을 터놓고 모든 나쁜 감정을 삼키고 1년 종종의 화합승단을 대성하여 다같이 방법파절의 대진에 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에 호응하여 종무원에서도 종무총감 다카노 니신의 이름으로 사건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논쟁 정지를 요청하는 문서가 발표됐다. 4월 27일 저녁에 발단된 가사하라 사건은 반년이 흘러 마침내 해결을 보았다. 이 사이에 도정은 참으로 험난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때로는 정론이 간지와 책무 앞에 위태롭게 굴복하는 듯이 보인 때도 있다. 그러나 진실을 이기는 것은 없다. 정의는 가장 큰 힘이다. 창가학회가 이 사건에서 보인 정론은
때의 흐름과 함께 명실공히 실증되었다. 학회의 정의는 엄연히 남고 영법 구주의 투쟁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다. 이로써 모든 것이 변독위약되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맑고 푸른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급속히 함양된 파사 현정을 향한 승속일체의 우대는 사건이 끝나자 더욱 강고해졌다. 불법의 투쟁에 의미 없는 싸움은 없다. 좋든 싫든 모두 장래에 반드시 큰 전진의 양식이 된다. 벌즉 이익, 변독 위약의 묘법이 위대한 까닭이다. 과연 먹구름이 일소된 직후 광선유포를 향한 속도는 급속히 빨라졌다. 11월 8일과 9일 이틀간은 가을의 쾌청한 날씨 속에 제2회 원래 등산회가 열렸는데 참석자는 한 달 전의 약 2배인 600여 명으로 늘었다. 또 질문에도 구도의 열기로 가득하고 교의의 근본에 대한 질문도 많아져 뚜렷한 성장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회합이라는 회합마다 참석자가 급격히 증대하기 시작한 때도 이 무렵의 일이다. 11월 18일 저녁 조자이사에서 열린 초대회장 마키구치 스네사브로의 제9기 법요에는 일찍이 없던 1300명이라는 회원이 모여 고 마키구치 회장의 유덕을 기렸다. 도다는 은사를 그리워하고 함께한 지난날을 회상하며 이야기했다. 내가 선생님의 일을 말씀드리려면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렵 꾸중을 듣던 자들 가운데 내가 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선생님 사이는 부자지간이라고 할까, 사제지간이라고 할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선생님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언젠가 반드시 마키구치 선생님을 만난 일이 자랑스러울 시기가 옵니다. 열심히 신심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 어떻습니까? 지금은 내가 말한 대로 문화생의 가장 큰 긍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다는 계속해서 마키구치 회장이 옥사할 무렵을 회상하면서 마키구치 문화가 급히 달려오지 않은 일에 격분했다. 더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는 선생님과는 전혀 다릅니다. 선생님은 이론적인 면에서 어본존을 절대적으로 믿으셨습니다. 나는 실증적인 면, 공덕적인 면에서 믿습니다. 선생님은 그놈 실직하셨지만 나는 느슨합니다. 선생님은 매지로에, 나는 매구로에 살았습니다. 선생님은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지만 나는 전혀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선생님은 술을 마시지 않으셨지만 나는 술을 많이 마십니다. 이처럼 완전 정반대의 성격이면서도 선생님과 내 경지는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내 사상의 내용은 선생님께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까지는 가치론을 교정하여 다시 출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멸후 10년을 기해 세계 각 대학에 이 가치론을 보내고 싶습니다. 도다는 여기서 마키구치 서거 10년을 기념해 가치론을 다시 출판하겠다고 발표했다. 활주에서 이륙으로 광선유포의 상승 기운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다. 이 1952년 11월 학회의 절복은 대망의 월간 2000세대가 넘어 2033세대를 달성하면서 약진의 숨결이 확실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마타 지부는 405세대를 절복함으로써 지부로서는 처음으로 400세대가 넘는 성과를 보였다. 각 부서, 각 지부가 모두 있는 힘을 다해 회전하기 시작한다는 느낌이었다. 12월 7일 제7회 총회가 도쿄 간다수루 가다이에 있는 주오 대학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초겨울 하늘은 상쾌하게 활짝 개고 전국에서 5천여 명의 학회원이 밀려들었다. 오전 9시 반에 개회하여 오후 3시 50분에 폐회했다. 6시 반 가까이 진행된 총회였지만 참석자는 한 사람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해 2만 세대를 달성한 정예들은 오전에도 오후에도
각 지부의 대표가 발표하는 포부와 체험담 등에 꼼짝도 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면서 열띤 박수를 아낌없이 보냈다. 그리고 오후 마지막에 도다가 연단에 설 무렵이 되자 장례는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용합되었다. 도닥에는 모든 참석자가 자기 자식처럼 여겨졌으리라. 친근하게 웃음을 지으면서 인생의 목적 등을 간담하듯이 말하기 시작했다. 왜 인간은 태어났는가? 이것은 간단한 듯 하면서도 무척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컨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놀러 온 것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인생을 끝까지 즐기고 마음껏 유희한다. 여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놀지 못하고 병에 걸린다든지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하고 바쁘다 바쁘다 하면서 매일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회사에 가는 것도 즐겁고 아내가 바가지 긁는 것도 또 반대로 남편에게 잔소리를 듣는 것도 즐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논다고 해도 맛있는 단팥죽에는 설탕과 소금이 없으면 안 되듯이 인생도 그 소금 정도의 노고가 없으면 진실한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경우에는 소금이 너무 많습니다. 짠 단팥죽은 먹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청중은 와하고 웃었다. 참으로 소금 쪽이 너무 많다고 누구나 자신을 되돌아보았음이 틀림없다. 폭소는 얼마간 계속되었다. 도다는 경전에 나오는 중생 소유락이라는 경문을 토대로 인생의 근본적인 의의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그리고 방법론으로서 절복 문제로 옮겨왔다. 절복하세요. 신심을 착실히 하세요. 라는 말은 학회, 국가, 세계를 위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말입니다. 절복만 한다면 정말로 공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문제가 일어나면 곧바로 어본존을 향해 제목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용감하게 절복을 하십시오. 경문에 만약 참여하고자 한다면 단정히 앉아서 실상을 생각하라. 여러 죄는 설이나 이슬 같아서 해일이 능히 녹여 없애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신심과 절복에 순수히 면려하면 나쁘고 슬퍼해야만 하는 숙명도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놀러 왔다는 경애가 반드시 열립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금기 많은 생활에 얼굴을 찡그리던 청중도 이제 도다의 이야기를 듣고 인생의 재호미를 목표로 투쟁할 결의를 굳혔다. 도다는 강연의 마지막에 장례를 둘러보고 정열이 넘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괴로움이 있는 사람은 1년간 진지하게 신심하고 절복하십시오. 만약 1년 뒤 오늘까지 바뀌지 않았다면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이만큼 약속했으니 안심하고 단단히 분발하기 바랍니다. 도다의 대확신에 사람들은 순간 몸을 떨었다. 그 말은 이야기의 기세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단연코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도다의 생명을 건 외침이었다. 그렇게 깨닫자 누구나 자연스럽게 환호의 박수를 보냈다. 총회는 문자 그대로 폭발적인 분위기 속에서 막을 내렸다. 입종 700년이라는 의의 깊은 1952년도 드디어 12월 새밑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다사다난한 해였다. 이해 정월의 창가학회는 5727세대였지만 12달이 지나서 보니 이제는 22,324세대가 되었다. 연간 목표인 2만 세대를 넘은 것이다. 묘법 광포의 조수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회의 저류에서 착착 흐르기 시작했다. 바쁜 연말인 21일 일요일, 교학부 최초의 시험이 실시되었다. 오전에는 필기시험, 오후에는 강의 실습 테스트가 있었다. 합격자는 그날 바로 발표되었다. 그에 따라 조사 합격자 23명, 강사 합격자 8명, 또 새로이 2명이 조교수에 임명되었다. 이것으로 교학부는 65명의 진용을 구축했다. 또 이튿날 22일에는 전국적인 구상에 대비해
지방 통감부를 새로이 설치했다. 초대 지방 통감부장은 하라야마 고이치를 임명했다. 그에 수반하여 하라야마가 지금까지 맡아오던 분쿄 지부장 후임으로 다오카 하루코가 취임했다. 기요하라 가스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지부장이다. 비약적인 회원 증가에 대응한 조직, 지도 체제의 강화는 이렇게 견실하게 계획되었다. 그리고 12월 24일 이해 마지막 본부간부회를 개최했다. 절복 성과는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010세대로 지난달에 이어 2000세대를 돌파했다. 특히 이 무렵이 되자 각 지구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가마타 지부의 야구치 지구 등은 몇 개월 전까지는 한 개 지부로도 달성하지 못하던 133세대의 성과를 냈다. 이 밖에도 50세대 이상의 지구가 전국에서 6곳이나 나오게 되었다. 이제 투쟁은 지부 단위라기보다도 지구 단위로 옮겨졌다. 전국의 각 지구가 서로 우승을 겨루는 태세가 된 것이다. 이날 도단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단상에 서서 간부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전개한 활동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매듭지었다. 오늘의 이 성대한 간부회를 마지막으로 1952년은 끝납니다. 또 내년의 대투쟁에 대비하여 다른 지부도 가마타 지부의 활동에 지지 않도록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광선유포를 향한 사명을 완수해서 대공덕을 받고 조장은 반장, 반장은 지구부장이 되기를 나는 염원하는 바입니다. 이때 도단은 확실히 때가 왔음을 자각했다. 전쟁 후 7년, 창가학회는 강한 인내로 활주를 계속했다. 특히 이 1952년은 그 진지하고 힘찬 마지막 활주였다고 할 수 있으리라. 그동안 700년전 때 발생한 가사하라 사건 등 뜻하지 않은 장애가 앞길을 가로막았지만 현명한 조종사는 그것을 멋지게 극복했다. 그리고 속력을 점점 더 높였다. 장애를 넘어선 뒤에는 전력 주행이 가능한 평탄하고 단단한 활주로에 들어갈 수 있었다. 창가학회라는 기체는 엔진을 풀가동하여 떠오르려고 하고 있었다. 이륙의 순간이다. 도단은 홀로 손에 땀을 쥐었다. 이륙하는 순간은 추락할 수도 있는 가장 큰 위기를 내재한 순간이기도 하다. 도단은 혼신의 힘을 다해 주의를 깊이 기울이면서 그 순간을 극복했다. 도단은 지금 조종관을 꼭 쥐면서 비상하는 자세에 들어갔다. 일단 비상한 이상 광선유포를 달성할 때까지 착륙은 용납되지 않는다. 아니, 비상을 멈추면 추락할 수밖에 없다. 추락, 그것은 광선유포의 죽음이다. 도단은 이때부터 추격에 손을 늦추지 마라 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까지 끝까지 단 한순간도 조종관에서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